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면역 그리고 유전 질환에 관한 5가지 자료,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 들어볼 주제입니다. 네, 다운 증후군, 길랭바레 증후군, 다발경화증, 헌팅턴병, 그리고 척추관림증. 이름만 들어도 좀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그렇죠. 사실 좀 생소한 질문들일 수 있죠. 네. 그래서 이번 시간의 목표는 단순히 이 병들을 정의하는 걸 넘어서요. 각 질환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이 환자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특히 물리치료 관점에서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아, 핵심이네요. 네, 여기에 대한 가장 중요한 통찰을 얻는 겁니다. 우리 몸의 제어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아주 좋은 접근이에요. 오늘 다룰 질환들이 원인이 유전, 면역, 발생 과정의 오류 이렇게 제각각이거든요. 네. 하지만 결국에는 심경계나 근골격계에 영향을 미쳐서 움직임과 일상생활이라는 공통된 영역에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 자료들을 통해 각 질환이 만들어내는 그 고유한 패턴과 또 그에 따른 최적의 대처법을 찾아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자료, 다운 증후군부터 시작해 볼까요? 원인은 21번 염색체가 하나 더 있는 21번 새염색체증으로 명확하게 나와 있네요. 네, 그렇죠. 그런데 자료에서 가장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임상 특징이 바로 저긴장증, 하이포토니아예요. 근육 긴장도가 낮다는 건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건가요? 저긴장증을 이해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온몸의 근육이 마치 늘어난 고무줄 같다고 상상하는 거예요. 아, 늘어난 고분줄이요? 네, 팽팽하게 몸을 지탱해줘야 할 근육들이 힘이 없고 느슨한 상태인 거죠. 인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관절이 정상 범위를 훌쩍 넘어서 과도하게 꺾이는 관절 과다 움직임이 나타나요. 아, 마치 관절마다 조여주는 나사가 좀 헐거워진 느낌이겠네요. 그럼 아기들이 목을 가누고 뒤집고 앉는 이 모든 발달 과정이 늦어지는 게 바로 이것 때문이군요. 정확해요. 안정적인 지지대가 없으니까 움직임을 배우는 것 자체가 훨씬 더 어려운 과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운증후군 아동의 물리치료는 단순히 근력을 키우는 것과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그 부분이 정말 흥미로웠어요. 근육이 느슨해서 안정성이 문제라면 혹시 그럼 근력 운동을 아주 강하게 시키면 되지 않나?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자료에서는 안정화와 정렬을 강조하는데 이게 단순히 힘을 키우는 것과는 다른 접근법인 거죠.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헐거운 관절에 무작정 강한 힘만 가하는 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어요. 아, 위험할 수도 있군요. 네, 중요한 건 근육들이 협응해서 관절을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법을 배우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코어 근육을 강화해서 몸통을 바로 세우고 또 발목과 무릎의 정렬을 바로 잡아서 평발이나 무릎이 뒤로 꺾이는 걸 막아주는 식이죠. 힘의 크기보다 힘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더 중요한 셈이에요. 그렇군요. 단순히 힘센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자기 몸을 효율적으로 통제하는 법을 배우는 거네요. 그런데 자료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경고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고리 중세 불안정성이라는 건데요. 목을 과도하게 움직이면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건 정말 중요하게 다뤄야 할 문제입니다. 첫 번째 목뼈랑 두 번째 목뼈 사이가 불안정해서 목을 심하게 굽히거나 젖힐 때 척수가 눌릴 수 있는 위험을 말해요. 척수가요? 네. 이건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문제라서 목 통증을 호소하거나 갑자기 걷는 모습이 이상해지거나 대소변 실수가 생기는 등의 변화가 보이면 절대 가볍게 넘기면 안 돼요. 즉시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하다는 강력한 신호죠. 알겠습니다. 다운 증후군은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설계도의 문제로 인한 불안정성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었네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완벽한 설계도로 태어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시스템이 외부의 공격도 아닌 내부의 배신으로 무너지는 경우는 어떨까요?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다음 자료, 길랭바레 증후군이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말 적절한 비유네요. 내부의 배신. 그렇죠. 길랭바레 증후군은 감기나 장염 같은 비교적 가벼운 감염을 앓고 난 뒤에 우리 몸을 지켜야 할 면역 체계가 갑자기 혼란을 일으켜서
자기 자신의 말초신경을 공격하는 자가면역 질환이거든요. 자료를 읽으면서 오름성 마비라는 표현이 정말 충격적으로 다가왔어요. 마비가 말 그대로 발끝에서부터 몸을 타고 올라온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실제로 환자에게는 어떤 경험일지 상상이 잘 안 가는데 좀 더 생생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제까진 멀쩡히 걷던 사람이 오늘 아침엔 발가락에 힘이 잘 안 들어가요. 오후가 되니 발목을 움직이기 어렵고 다음 날엔 무릎을 펴기 힘들어져요. 마비가 서서히 하지만 멈추지 않고 위로 올라오는 거죠. 와, 양쪽 다리의 대칭 쪽으로 나타나고요. 며칠 혹은 몇 주 안에 팔까지 힘이 빠지거나 얼굴 근육이 마비되기도 해요. 환자 입장에서는 내 몸이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것 같은 엄청난 공포를 느끼게 되죠.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그런데 자료에서 가장 위험한 신호로 꼽는 게 호흡근 약화와 삼킴 장애더라고요. 마비가 몸통과 목까지 올라왔을 때 생기는 문제겠군요. 맞아요. 숨을 쉬게 해주는 근육과 음식물을 삼키게 해주는 근육까지 마비가 진행되면 스스로 호흡하거나 안전하게 식사하는 것이 불가능해져요. 생명 유지 장치가 필요한 응급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급성기에는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지 면밀히 관찰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이 시기에는 물리치료의 목표도 운동이 아니라 환자의 관절이 굳지 않도록 부드럽게 움직여주고 호흡을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집중됩니다. 그럼 본격적인 회복은 그 급성기가 지나고 나서 시작되는 거군요. 자료에서 회복기 관리의 핵심 키워드로 과사용, 그러니까 오버워크 방지를 꼽았어요. 빨리 낫고 싶은 마음에 무리하기 쉬울 텐데 왜 그게 오히려 해가 되는 건가요? 공격받았던 신경이 이제 막 회복을 시작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갓싹이 튼 여린 새싹 같은 거죠. 아, 여린 새싹이요. 네, 여기에 너무 강한 자극, 즉 과도한 운동을 가하면 신경이 다시 손상되거나 회복이 지연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운동 후 피로가 24시간 이상 지속된다면 그건 당신의 몸이 보내는 적신호입니다. 라고 교육해요. 그렇군요. 회복은 마라톤과 같아서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며 점진적으로 그리고 충분한 휴식과 함께 나아가야 한다는 게 가장 중요한 원칙이죠. 내부의 배신으로 무너진 시스템을 아주 조심스럽게 재건하는 과정이네요. 방금 말초신경계가 공격당하는 길랭발의 증후군을 살펴봤는데요. 네. 만약 이 공격이 우리 몸의 총사령부, 즉 뇌와 척수인 중추신경계를 향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 번째 자료, 다발경화증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네, 길랭바레가 말초신경 문제였다면 다발경화증은 중추신경계의 문제예요. 그래서 증상이 훨씬 더 다양하고 예측 불가능하게 나타나요. 자료에 나온 여러 부위, 여러 시점이라는 표현이 이 병의 특징을 가장 잘 설명해 주죠. 여러 부위, 여러 시점. 네. 신경 신호를 전달하는 전선 피복, 즉 마리집이 면역 계의 공격으로 손상되는데 뇌의 어느 부위가 공격받느냐에 따라 시력이 갑자기 나빠지기도 하고 팔다리가 저리거나 힘이 빠지기도 하고 균형 감각에 문제가 생기기도 해요. 그리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났다가 또 한동안은 괜찮아지는 재발과 완화를 반복하는 패턴이 흔하다고 하더라고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느낌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질환에서 가장 흔하고 환자들을 힘들게 하는 증상으로 자료는 피로, 퍼티그를 꼽고 있어요. 맞아요. 여기서 말하는 피로는 우리가 흔히 느끼는 피곤함과는 차원이 달라요. 비유하자면 배터리가 100% 충전되어 있다가 아무런 예고 없이 갑자기 5%로 뚝 떨어지는 느낌이에요. 아, 모든 에너지가 순식간에 방전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 극심한 피로감과 더불어서 다발경화증의 아주 독특한 특징이 바로 위토프 현상입니다. 우토프 피노미논이요. 아, 그 개념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체온이 오르면 증상이 일시적으로 확 나빠지는 현상이라고요? 네, 정말 독특한 현상인데 신경의 절연체인 마리집이 손상된 부위는 열에 아주 취약해져요. 체온이 0.5도만 올라도 신경신호 전달 효율이 뚝 떨어지는 거죠. 0.5도만 올라도요? 네, 마치 오래된 컴퓨터가 조금만 열받아도 버벅거리거나 다운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더운 물로 샤워하거나
조금만 운동을 하거나 심지어 스트레스를 받아도 일시적으로 시야가 흐려지거나 다리에 힘이 빠질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럼 물리치료의 핵심 전략이 에너지 보존과 온도 관리가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네요. 몸을 차갑게 유지하는 것이 단순히 쾌적함을 위한 게 아니라 신경계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전략인 셈이군요. 정확해요. 그래서 운동을 하더라도 한 번에 길게 하기보다는 짧게 여러 번으로 나누어서 하고 시원한 환경을 유지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냉각조끼를 입거나 운동 중간에 얼음물을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다발경화증 환자에게 시원하게 그리고 쉬엄쉬엄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신경계의 셧다운을 막기 위한 생존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몇몇 개의 예측 불가능한 공격을 다뤄봤는데요. 이번엔 질병이 우리 유전자 안에 처음부터 프로그램되어 있는 경우는 어떨까요? 마치 정해진 시나리오대로 진행되는 신경퇴행성 질환, 네 번째 자료인 헌팅턴병입니다. 네, 헌팅턴병은 상념색체 우성으로 유전되는 질환이라 부모 중 한 명이 이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면 자녀에게 유전될 확률이 50%예요. 50%나요? 네, 뇌의 깊숙한 곳에 있는 바닥핵, 특히 움직임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위가 서서히 파괴되는 병이죠. 이 병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으로 무도증, 코레아가 꼽히네요. 춤을 추는 듯한 움직임이라고 해서 붙은 이름인데 실제로는 굉장히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맞아요. 춤이라는 표현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팔다리와 몸통, 얼굴 근육이 불규칙하고 예측 불가능하게 흐느적거리거나 휙휙 움직이는 거예요. 의지와 상관없이요? 네. 예를 들어 그냥 물 한 잔을 마시려고 해도 팔이 의지와 상관없이 휙 움직여서 컵을 쏟기 일쑤죠. 이런 움직임 때문에 균형 잡기가 너무 어려워서 낙상 위험이 아주 커요. 움직임을 멈추고 싶은데 멈출 수가 없는 거군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병이 더 진행되면 오히려 이런 과한 움직임이 줄고 몸이 뻣뻣해지거나 움직임이 느려지는 양상으로 변하기도 한다고 자료에 나와 있더라고요. 네. 질병의 단계에 따라 증상이 변해요. 초기에는 무도증이 두드러지다가 후기로 갈수록 파킨슨병처럼 경직과 운동 시작에 어려움이 나타나죠. 여기에 더해 인지기능 저하나 우울, 불안 같은 정신과적 문제가 동반되는 것도 이 병의 큰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물리치료의 목표는 명확해지네요. 이 불수의적인 움직임 자체를 멈추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 움직임 속에서도 안전을 확보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겠군요. 바로 그거예요. 가장 중요한 목표는 낙상 예방입니다. 빨리 움직이는 법이 아니라 안전하게 움직이는 전략을 함께 찾아가는 거죠. 아, 안전하게. 예를 들어 메트로놈 소리처럼 일정한 리듬의 외부 신호를 주면 보행이 좀 더 안정적으로 변하기도 해요. 그리고 집안의 문턱을 없애거나 욕실에 손잡이를 설치하는 등 생활 환경을 수정해서 예측 불가능한 움직임이 일어나더라도 다치지 않도록 방어막을 쳐주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유전적 설계도, 면역계의 반란, 유전자의 프로그래밍된 퇴화까지 살펴봤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생명이 처음 만들어지는 순간 신경계가 형성되는 아주 초기 단계에 문제가 생긴 경우는 어떨까요? 마지막 자료, 척추갈림증입니다. 네, 척추갈림증은 태아기의 뇌와 척수가 되는 신경관이 완전히 닫히지 않아서 발생하는 선천성 귀형이에요. 척추뼈의 특정 부위가 열려 있고 심한 경우 그 틈으로 척수신경이 주머니 모양으로 튀어나오기도 하죠. 아, 이걸 척수내 척수막류라고 부르는데 가장 심각한 형태예요. 신경관이 열려있는 위치, 즉 병변의 높이에 따라 증상의 정도가 결정된다고 하더군요. 허리 아래쪽에서 문제가 생겼다면 다리 쪽에만 영향이 있겠네요. 맞아요. 그 병변 부위 아래로는 뇌에서 보내는 신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요. 그래서 다리의 근력이 약하거나 마비가 있고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뿐만 아니라 방광이나 장애 기능을 조절하는 신경에도 문제가 생겨서 대소변을 가리는 데 어려움을 겪는 심경인성 방광장 문제가 거의 항상 동반돼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서 조금 의외였던 건 이 신경계 질환에서 피부 관리가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된다는 점이었어요. 왜 그런 건가요? 핵심은 통증이라는 경보 시스템이 꺼져 있기 때문이에요. 경보 시스템이요? 네, 우리는 신발에 작은 돌멩이만 들어가도 아파서 즉시 알아채지만 이 질환을 가진 아이들은 발에 못이 박혀도 모를 수 있어요. 통증이 없으니까요. 아,
꽉 끼는 보조기나 신발에 피부가 계속 눌려서 빨갛게 되고 상처가 나도 전혀 인지하지 못하다가 나중에야 깊게 파인 욕창, 압박 궤양이 생긴 걸 발견하게 되는 거죠. 아, 통증이라는 아주 중요한 방어 기제가 없기 때문이군요. 정말 생각지도 못한 부분이네요. 그래서 피부 관리는 선택이 아니라 고장난 경보 시스템을 눈으로 대신하는 생존 기술인 셈이에요. 그렇군요. 물리치료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가 바로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매일 아침 저녁으로 거울을 이용해서라도 자신의 발과 다리 피부 상태를 스스로 확인하는 습관을 갖도록 교육하는 거예요. 내 몸은 내가 눈으로 직접 지킨다는 개념을 심어주는 거죠. 오늘 청취자분의 자료 덕분에 정말 깊이 있는 탐험을 했네요. 유전자의 문제든 면역계의 오작동이든 발생 과정의 오류든 그 시작은 달랐지만 결국 환자의 움직임과 일상의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공동점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물리치료적 접근에서도 공통된 원칙들이 보이죠. 길랭바레나 다발경화증처럼 절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기능을 유지하고 네네. 헌팅턴병처럼 낙상 같은 2차 위험을 철저히 예방하고 또 척추관림증에서 봤듯이 환자 스스로 자신의 상태를 관리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것. 질병의 이름은 달라도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향은 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청취자분께서 이 질환들을 더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모든 질환의 치료 전략은 결국 통제할 수 없는 문제는 그대로 두고 대신 통제할 수 있는 환경을 바꾸고 남아있는 기능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귀결되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어쩌면 이건 비단 질병관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에서 마주하는 여러 어려움에 대처하는 현명한 방법과도 맞닿아 있는 게 아닐까요? 바꿀 수 없는 것에 절망하기보다 내가 바꿀 수 있는 주변 환경과 나의 강점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우리 몸이 가르쳐주는 가장 심오한 교훈일지도 모르겠습니다.